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료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익명 처리된 한 개인의 파산 절차에 관한 법원 보고서인데요. 이 서류 한 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우리 법 시스템은 이럴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파산관제인이 직접 작성한 건데요. 채무자의 어떤 삶이라든지 재정 상황, 또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까지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뭐랄까, 한 개인의 경제적인 엑스레이 사진 같다고 할까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입니다. 당연히 사건 번호나 관련된 성함 같은 건 전부 비실명 처리되어 있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파산 선고 예정일이 2024년 12월 9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이 모이는 첫 번째 집회가 2025년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볼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채권자 집회를 위해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한 중간 결과물인 셈입니다. 아, 중간 결과물. 네. 파산관제인이라는 조칼이 법원이 서림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좀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 보고서의 주인공, 이 채무자는 어떤 분인가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988년생 여성이시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여러 직업을 거치셨는데 현재는 아쉽게도 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 이력을 보면 조금은 그 불안정한 모습이 좀 엿보이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으로 거주하시다가 서울로 오셔서는 신촌이랑 서교동 쪽에서 각각 어머니나 지인의 집에서 잠시 무상거주를 하신 기간이 있어요. 아, 무상거주요? 네. 이런 무상거주 기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본인 힘으로 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 후에는 지금 현재는 노원구의 한 주공 아파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살고 계시고요. 직업 이력을 보면 2014년부터 한 2년 정도는 제주에서 렌트카 회사에 근무하셨고 또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네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도 현재는 무직 상태라는 점, 이게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되신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분의 파산 경위와 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보고서상 채무자 본인 진술에 따르면요. 직장 소득이 있긴 있었지만 월세나 생활비, 또 카드 대금 같은 고정 지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대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파탄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시점은 대략 2021년 5월경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래도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이랑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네요. 이분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21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던 기록이 있어요. 개인회생이라면 그래도 소득이 있을 때 빚을 일부 좀 조정해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걸 전제로 빚을 좀 갚아나갈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런 제도죠. 이분도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 오셨는데 결정적으로 다니시던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소득이가 끊기니까 더 이상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됐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 그러니까 중단된 거죠. 이것이 있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개인회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파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실무상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 실직이 정말 결정타였군요. 그럼 현재 이분이 지고 있는 빚은 총 얼마 정도인가요? 채무 총액은 약 8,510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는 이제 주CC 콜렉션 대부, 물론 이것도 비실명 처리된 상호입니다만 여기를 포함해서 총 8곳이고요.
원금만 따져도 4,862만 원인데 좀 눈여겨볼 점은 채무 발생 시기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2008년이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거죠. 사용처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생활비 충당이나 아니면 기존 채무 변제, 즉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510만 원. 지금 월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불가능한 액수네요. 그럼 현재 이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이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환가 절차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그 환가할 만한, 즉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만한 재산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보고서상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하고 예금 154만 원 정도가 거의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도 특별히 없고 2018년에 협의 이혼하신 전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 명의 재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부친께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랑 예금 154만 원, 합쳐도 650만 원 남짓인데 이걸로 8,5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나요? 여기서 이제 법의 보호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파상관제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있어서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봤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큰 금액까지 보호되죠. 법으로 보호받는군요. 네. 그리고 예금 154만 원 역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6개월간의 생계비, 현행 기준으로는 185만 원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재산은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파산관제인의 최종적인 종합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면책이 될지 안 될지. 네, 파산관제인은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8,510만 원이라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명백히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 둘째, 여러 조사를 해봤지만 환가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관제인 보수나 송달료 같은 것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비용조차 안 나온다. 네, 그렇죠.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 이걸 법률 용어로는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 파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 폐지는 재산을 나눠줄 게 없어서 절차를 그냥 끝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절차는 그럼 폐지, 즉 종결되는데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남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파산 폐지 결정과는 별개로 면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면책이라는 게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변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산관제인은 이 채무자의 경우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과도한 낭비를 했거나 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면책 허가 의견이군요. 네. 물론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긴 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자들 쪽에서도 특별히 이의 신청 같은 건 없었다고 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면책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낮은 소득과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빚이 계속 쌓였고 또 예상치 못한 실직이라는 충격으로 개인 회생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비 범위 내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산 청산, 즉 환가 절차 없이 파산 절차는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다면 빚은 대부분 탕감받아서, 즉 면책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이 보고서 한 건은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개인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직과 같은 단 한 번의 외부 충격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이런 개인의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어쩌면 어떤 빈틈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이 보고서는 단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시나요? 그 질문들을 각자의 삶과 또 우리 사회에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